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스튜어디스의 소름 끼치는 증언. 저희 비행기가 출발할 때였어요. 저희 비행기는 아주 작은 12인승의 경비행기여서 이착륙 시 진동과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이죠. 이륙할 때 진동 때문에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신혼부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부부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깊게 잠들고 있었는지 그 심한 소음과 진동에도 깨지 않았어요. 의심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제 의심이 더욱 깊어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비행기가 작다 보니 진동과 소음이 크다고요. 그런데 아기는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담요를 들고 그 부부에게로 갔죠. 아기가 아파 보인다고 말을 하고 담요를 주었는데 그 부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하다며 담요를 받았어요. 그 부부 중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담요를 두를 때 아기 팔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기체가 기류를 만나 흔들린 순간 아기의 팔이 죽은 사람의 팔처럼 축 늘어졌어요. 그걸 보고 기겁한 저는 바로 부기장에게 알렸어요. 어떤 부부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죽은 것 같다고요. 그러자 부기장이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는 오더를 내려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왔죠. 경비행기는 스튜어디스가 한 명밖에 못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 사실을 그 부부에게 들킬까봐 내색하지 않고 그 부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기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필요하면 열이라도 재드리겠다고. 그 말을 하면서 아기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이때 아기가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이마가 너무 차가워 깜짝 놀란 저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부부의 눈을 보았죠. 부부의 눈은 침착한 눈빛이었어요. 자신들의 아기가 죽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기지를 발휘해 애가 많이 아프면 공항에 의료진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부부는 손사래를 치며 그럴 필요 없다고 저에게 너스레를 떨며 얘기했어요. 그러곤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아직도 소름이 끼쳐요. 어쨌든 저는 즉각 부기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부기장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형사님. 애기 배에 수술한 것 같은 흔적이요. 배에 그런 흔적은 못 봤어요. 멕시코의 한 부부가 자신들의 아기의 장기를 제거한 후 고정된 코카인을 넣어 미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던 중 부기장의 신고에 덜미가 잡혀 미국의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 당시 스튜어디스의 증언이다. 두 번째 이야기, 15년 전의 이야기. 때는 군 전역 후 23살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이전 출생으로 제 또래의 아버지들에 비해 나이가 많으십니다. 때문에 제가 군에서 전역할 무렵 벌써 환갑이 지나셨고 사업 일선에서 은퇴하시어 충청도 아산으로 이사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막 전역한 혈기왕성한 20대였고 태어나고 자란 경기도를 벗어나 낯선 시골 환경에서 무료함을 견딜 길이 없었습니다. 흔히 번화가라 불리는 천안터미널 근처에 가려면 버스로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버스마저도 배차 간격이 1시간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친구도 몇 없던 저는 집에서 몇 달을 허투루 보내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고 정말이지 제2의 사춘기가 온 것 같더군요. 혈기는 왕선한데 풀 곳은 없고 저녁 전에 보람차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나오니 할 게 없었습니다. 결국 알바라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군입대 전에 다니던 대학은 자퇴해서 학생도 아니었고 돈이나 벌어야겠다 싶더군요. 문제는 알바를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더군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2007년 당시에 아산 포스코 앞길 근처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왕복 1차선 도로에는 인도도 가로등도 없고 화물트럭만 쌩쌩 달릴 뿐이었습니다. 차도 면허도 없던 저는 밖으로 나가기 자체가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며칠 후 1차선 도로 중간에 덩그러니 있던 주유소 옆에 미니스톱 편의점이 생기더군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편의점 사장님은 알바를 구하고 계셨고 저는 야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포스코 앞에와는 거리가 좀 있어서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갓길로 걸어서 출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장만하여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매우 깜깜했기 때문에 자전거 앞뒤로 발광되는 여러 장치들로 풀무장을 하고 달렸습니다. 화물 트럭이 많고 대부분 쌩쌩 달려서 정말 위험했거든요. 갓길을 달릴 때에는 뒤에서 지나가는 차도 조심해야 하지만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자전거보다 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던 저쪽으로 가고 있던 반드시 저와 마주치고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갓길로 많이 걸어 다니시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자전거 라이트를 켜고 신나게 달리는데 저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더군요. 그런데 좁은 갓길에서 마주오는 사람을 피하려면 어느 정도 제가 도로 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뒷차와의 거리를 조율하며 달려야 했습니다. 대부분 뒷차가 오는 기척은 엔진 소리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앞사람과 저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도 분명히 제 쪽으로 오고 있고 저는 반대 방향으로 더 달리고 있는데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니요. 설사 앞사람이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탄 제 속도가 훨씬 빨라서 분명히 지나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뭔가 멀미한 것처럼 울렁거리는 게 상황 판단이 쉽게 되지 않더군요. 그때 뒤에서 화물 트럭이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헤드라이트 불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고 트럭이 잘 지나가게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는데 그 사람, 아니 그 여자가 바로 제 앞에 있더군요. 100m쯤은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은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앞으로 돌리는 순간 바로 제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화물 트럭의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하얀색 도화지에 두꺼운 유성펜으로 거칠게 그린 것 같은 얼굴이기도 하고 공포 영화에선가 본 자루를 뒤집어 쓴 허수아비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눈은 위로 찢어져서 저를 노려보았고 입은 빨갰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달려오는 화물 트럭 앞으로 자전거채로 고꾸라졌습니다. 정말로 자전거채로 미끄러져 화물 트럭의 바퀴에 짓밟힐 뻔했습니다. 아마도 밟혔다면 즉사였겠지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종이 한 장 차이로 트럭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공포와 충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저를 스쳐 지났고 사지가 떨리며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번에 알겠더군요. 간신히 자전거를 일으켜 갓길 넘어 논으로 구르듯이 빠져나가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하얀 옷에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자전거를 다시 탄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 끌고 걸어서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사장님 얼굴을 보니 귀신 봤다는 얘기도 못하겠더군요. 그의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들어 홀로 서울로 상경했고 아직도 서울에서 자취 중입니다. 미니스톱 편의점은 현재 없어졌더군요. 1차선 도로는 확장되어 넓어졌고 주변에 상가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 길은 예전부터 위험해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길이라고 하더군요. 아무쪼록 지나실 때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본다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름 없는 아이. 내가 5살 때 전주로 이사를 왔어. 그때 살았던 집에서 내가 재작년까지 살았거든. 근데 그 아파트가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저녁엔 진짜 무서웠지. 어느 날 내가 8살이고 동생이 6살 땐가 가족이 단체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짐이 좀 많았어. 나랑 동생이랑 먼저 가벼운 걸 들고 엘베 타고 집으로 왔는데 무서운 건 이때부터였지.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때 우리 집 현관이 입구 쪽이 양쪽으로 반투명 유리였어. 그 오른쪽에 어떤 여자애가 반쯤 반투명 유리에 가려진 채 있는 거야. 난 솔직히 그땐 좀 무서웠어. 그래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 그때 그 애 생김새가 6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무릎을 살짝 덮는 흰미소매 원피스에 흑발. 머리 길이는 허리까지 오고 앞머리가 눈을 가렸었어. 무릎 꿇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귀신은 형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 아마 그때 그 애가 눈이나 다리가 없었을 것 같아. 본론으로 들어와서 내가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로 진짜 바보 같은 게 손으로 얼굴은 덮고 있는데 눈은 살짝 보이게 손을 벌린
그렇게 한 상태로 겁나 작게 너 누구야? 이랬어. 나 이때 진짜 멍청했던데. 근데 당연하게 그 애는 말을 안 했지. 내가 이러는 사이 동생이란 애는 불 안 켜고 졸리다고 자더라. 난 현관에 서 있고 내가 걔한테 또 물어봤어. 너 누군데 여기 있어? 여기 우리 집이야 이러니까 느낌이란 게 있잖아. 눈은 안 보이는데 걔가 날 쳐다본다는 느낌. 그때 무서워서 동생 겁나 크게 부르고 불 켜라고 했지. 그때 그 애가 사라졌는데 사라지는 게 진짜 영화처럼 모래바람 일듯이 사라졌어. 그 상태로 잊을 때쯤 9살이 되었을 때 난 줄넘기를 못했어. 그래서 앞동사는 친구랑 같이 주차장에서 줄넘기를 하고 각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좀 일찍 끝난 거야.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옆에 산이 있다고 말야. 그 여자애로 보이는 애가 빠르게 산을 올라간 거야. 친구한테 산에서 어떤 여자애 못 봤냐 하니까 못 봤다 했어. 생각해보니까 그 산은 낮아도 아무리 빨라야 30분 만에 올라가는 산인. 불과 2초 정도 만에 올라갔어. 또 우리 아파트가 그 산을 깎아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깎인 면이 있는데 무서운 게 길 없는 대로 가더라고. 그 귀신은 그렇게 2번 보고 끝났어. 몇 달 전에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그 여자애 우리 집에서 처음 봤을 때 있지. 내 동생도 봤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